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게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잠깐 저 소개를 할게요. 저는 커피를 시작한 지 9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일본에 유학을 했었고요. 한국에 들어오니까 커피를 하래요, 가족들이. 근데 하려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커피 볶는 데가 한 6군데. 그 다음에 커피 어떤 수입돼가지고 들어와 있는 게 뭐 종류가 콜롬비아, 브라질, 가테말라, 올리오 자체가 한 4가지, 5군데. 그래, 올리오를 했는데 그걸 갖다 어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책을 찾아보니까 한 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책이. 아,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일본 친구들한테 책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20권에서 30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본의 책을 갖다가 다 읽어보고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우연찮게 일본 규슈에서 북해도까지 해가지고 한 70군데에 어떤 커피 볶는 어떤 데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한국에서 커피 볶는 사람인데 일본에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데는 굉장히 좋아하고 반겨줘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너 왜 나한테 전화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 좋은 데는 다 버리고 좋은 데를 갖다가 컨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쭉 가다가 고노 드리퍼라는 아니면 뭐 드리퍼 그걸 찾았는데 이걸 하나 좀 사고 싶다. 도매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일본 회사에서 커피 볶는 회사에서요. 그럼 내가 도매를 해주겠다, 너네들한테. 그래가지고 기다렸어요.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팩스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전화했어요. 이거 사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자기가 도매를 할 수 없대요. 그래서 고노라는 회사의 본사에 직접 전화해봐라. 그래가지고 본사에 어떻게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쪽 사장이 저한테 너 한국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요. 그래서 저는 커피 볶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프로바트라고 독일산 기계가 있었는데요. 그 기계를 가지고 커피를 볶는 사람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커피를 사용하냐요. 그래서 종류는 콜롬비아, 우리 회사에 콜롬비아 하나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세상에 제일 좋은 콜롬비아 수프레모 가지고 커피를 볶습니다. 그 다음에 맛을 만듭니다. 그랬더니 일본의 고노 사장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는 일본 기계 10kg짜리, 5kg짜리, 30kg 뭐 이런 어떤 기계로 해가지고 생두 종류만 원료만 60가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해 놓은 게 40여 가지. 그래서 소비자가 주문하면 그 입맛에 맞게끔 택배를 해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래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아주 초보적 유치원생. 거기는 완전 프로. 그러고 하는 말이 너 일본에 들어가서 한번 커피 한번 배워볼래? 그러니까 저한테 찬스가 들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가 정확하게 97년도 말이었었어요. 그래서 당장 짐을 싸고 일본에 갔어요. 갔더니 일본이라는 세상은 커피라는 어떤 컨텐츠 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은 커피를 배울 때도 없고 그걸 활용할 때도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때 당시 96년대는. 그래서 너 일본에 1년 동안 여기서 알바 또 하면서 배우게 해줄 테니까 들어올래? 그래가지고 1번 동안 그 IMF 시대에 저는 거기서 커피를 볶고 커피 추출하고 맛을 만드는 거 뭐 이런 어떤 걸 하면서 일본에 있는 장인들을 한 30명을 갖다가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도대체 커피가 뭐냐 그랬더니 가장 어떤 좋았던 부분은 커피를 정말 대가들 이런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줘요. 내가 알아먹기 쉬운 용어를 선택해서 커피란 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대충 하시는 중간 정도 레벨이 되신 분들은 자기가 말한 걸 갖다가 노하우 뺏긴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이제 전혀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 대가들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갖다 다 얘기해 주는구나. 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세요 했을 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네가 아무리 지금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내 경지에 도달하면 10년이라는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니까 내가 네한테 다 가르쳐도 괜찮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커피 들어와가지고 커피 맛을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From Seed to Cup이라는 어떤 주제로 해가지고 한 알의 씨앗에서 한 잔의 커피가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인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커피가 어떻게 생산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수확이 돼서 유통이 돼가지고 볶아져가지고 이 한 잔의 커피가 되는지 여러분들 거의 모르시죠? 하루에 대충 여러분들 커피 몇 잔씩 드시죠? 보통 한국에
소비되는 게 성인들이 한 2잔에서 3잔 정도는 소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인스턴트가 됐든 원두커피가 됐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물류가 제일 많이 유통되는 게 석유입니다. 그 다음에 커피예요. 근데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시는 커피가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생산되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죠? 먼 어떤 이국적인 나라에서, 멋있는 나라에서 매달 생산돼가지고 그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라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어떤 생각만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떤 커피가 여러분들 몸에 좋은 건지, 그래서 한 알의 씨앗에서부터 시작해가 한 잔의 커피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간단하게 그림하고 사진하고 동영상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떨려가지고. 여러분들, 사진이. 이게 1837년 만의 그림이에요. 풀바드의 식사라는 어떤 건데, 커피잔을 들고 있죠. 이때 당시에 커피는 맛이 어땠을까요? 저희들이 브라질에서 커피 원료를 수입하는데, 브라질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현 시대에 한 40일이 걸려요. 그러면은 이 시대 때는 어떤 엔진이 발전되지 않았고 저기 했으면은 돛담배로 해가지고 바람을 해가지고 무역분을 타고가지고 유럽까지 도착하는데 얼마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 커피는 어땠을까라는 전제하에서 여러분들 좀 상상을 해 주시고요. 유럽의 그거는 1650년도에 옥스퍼드 대학이 처음으로 커피숍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유럽이 술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시절에 어떻게 됐냐 그러면 유럽에서 커피라든지 초콜릿, 설탕 이런 게 전혀 없었던 시대예요. 식민지를 가지면서 이제 그게 얻게 되는데요. 이 친구들이 아침에 습을 끓여가지고 맥주로 식사를 하고요. 점심 때 밥을 먹고 또 맥주를 드시고 저녁에 밥을 먹고 와인이나 맥주를 드시고. 생각해도 성인 하루에 어린애들이나 어른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3리터를 먹었대요, 하루에. 역사적인 어떤. 성인은 좀 건강한 5리터를 먹었고요. 근데 이 커피가 유럽에 들어가면서 커피숍이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커뮤니티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서 가장 유명한 일하는 이쪽 로이드 보험회사. 커피숍에 앉아서 이 배가 도착할 건지 안 할 건지 내기를 하기 시작해요. 서로. 그러면서 뭐가 등장해요? 보험이라는 어떤 회사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가 발전하다 보니까 신문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이라는 게 체계가 잡혀져요. 그게 다 커피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프랑스 혁명 시초가 된 게 커피였고요. 이렇게 커피 지식인 음료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들이 커피를 굉장히 즐겼어요. 가장 많이 먹었던 사람은 하루에 80잔 정도를 마셨대요.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은 창작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돌려야 되고 그런 각성제가 필요했던. 그래서 커피를 그만큼 마시지 않으면 일에 되지 않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일화는 베토벤 얘기예요. 이분은 아침에 커피를 만들 때 60알을 세기 시작해요. 반드시 60알을 세게 돼요. 그래서 한 잔의 커피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 마셔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60알이 지금의 10g에 해당되는 어떤 1인분의 어떤 양이 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커피 하루에 한 2잔에서 3잔 정도는 드셔야 됩니다. 이렇습니다, 커피가. 자, 한 알의 씨앗이 커피가 되기까지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커피는 이 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북이 30도에서만 생산이 됩니다. 근데 적도를 지나가가지고 이쪽 추운 지방으로 오면 마이너스 온도로 가면 커피 재배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따뜻한 지방에서만 재배가 되는데 보시면은 이 나라들이 거의 다 빈민국에 해당하는 어떤 나라예요. 특히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미,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태국하고 미얀마, 중국, 이런 어떤 데서 생산이 돼요. 한 70여 개국에서 커피가 생산이 되고요. 브라질인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한 요 정도 할 거예요. 근데 브라질 커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연상을 하세요? 그냥 브라질 커피죠, 그죠? 근데 브라질 사람이 한국 쌀 그러면 어떨까요? 그냥 쌀이잖아요. 근데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사시는 어떤 분들 중에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산지가 어디예요? 전부 전체가 다 물어보시면 이천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게 커피 벼가 생육하기 좋은 어떤 조건이 이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브라질에서도 이 모지아나 지방하고 미나스제라이스 지방에서 좋은 어떤 명품의 커피가 생산이 돼요. 전 세계의 커피 생산량이 30%를 차지하는 데가 이 브라질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이 감기가 걸리면 커피 가격이 폭등을 해요. 풍년이 들면 안정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커피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이 1번에서 5번 정도에서 어느 커피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2번? 어느 쪽에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검붉게 익었을 때 커피는 맛있게 돼요. 여러분들 토마토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맛이 나요? 풋풋하죠, 그죠? 근데 이런 어떤 색깔이 들고 잘 익었을 때는 향이 폭발하고 맛이 있고, 그 다음에 입에 바란스가 좋고. 근데 이 정도 되면 커피는 굉장히 떫고 아무 맛이 없어요. 근데 이 정도가 되면 어떤 맛이 나요? 시기만 해요. 네? 근데 이 정도가 되면 맛있겠죠. 근데 반대로 나무에서 그냥 따지 않고 수확하지 않으면 이렇게 마르면은 이게 발효치가 나고 곰팡이 향이 나고 뭐 이런 어떤 형태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 커피 그러면 이 정도의 어떤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스페셜 범주라든지 뭐 이런 어떤 용어로 써요. 자, 이게 가비앙 어떤 패키지인데요. 자, 이게 농산물이잖아요. 아까 커피가 이렇게 보시면 열매니까. 커피가 맛있으려고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네? 태양의 힘이 필요하죠. 그죠? 좋은 땅이 필요하겠죠. 그죠? 강우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커피가 생육하기 좋은 온도가 형성되고 어떤 고도가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는 이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사꾼이. 그래서 이걸 갖다 총칭해서 때루아라는 용어를 써요. 이거는 와인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커피 나무가 생육하기 좋은 어떤 맛있는 원료가 만들어지기 위한 어떤 걸 갖다가 때루아. 그러니까 이천의 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천의 쌀을 갖다가 정말 맛있잖아요. 이천이. 그 쌀을 갖다가 품종을 해가지고 제주도에 심었어요. 그러면은 그 제주도에 심었던 그거는 이천 쌀이 될까요? 제주도 맛이 될까요? 아니면 어떤 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토양하고 환경이 바뀌니까 그 맛이. 커피도 똑같은 어떤 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가지고 좀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요. 이 얘기를 좀 들어와 주세요. 커피의 여러분들 품종이 어느 정도 양이 될 것 같아요? 한 2만 가지가 넘어가요. 포도의 품종도 한 2만 제가 넘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는 벼의 품종은 어느 정도 되세요? 뭐 통일벼, 악기바리, 꼬시까리 뭐 이런 어떤 이게 품종이잖아요. 근데 품종에 따라서 커피 맛이 아니 쌀의 어떤 밥 맛이 틀려지죠, 그죠? 근데 커피도 똑같이 품종에 따라서 맛이 많이 틀려져요. 그래서 크게는 로부스타하고 아라비카 종으로 바뀌죠. 그 아라비카 100 해가지고 선전을 하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죠? 근데 로부스타는 볶으면은 보리차 같은 어떤 향이 나요. 그 다음에 쓴맛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어디 인스턴트라든지 공업용으로 굉장히 많이 소비가 돼요. 그 다음에 아라비카 종은 티피카 종이 원종인데 이게 어느 나라에 갔더니 문도노보로 바뀌고 어느 나라 갔더니 버번으로 바뀌고 이렇게 변종을 하기 시작해요. 또 사람이 인위적으로 적을 붙여가지고 변종을 또 시켜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다양한 어떤 품종이 있어요. 그 나라의 어떤 토양에 맞게끔 또 개량을 하고. 근데 이 티피카라는 어떤 품종은 굉장히 세련되는 원종이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 그래서 마셔보면 굉장히 선율이 깔끔하고 세련되는 어떤 맛을 내요. 대신 병충해 굉장히 약해요. 수확량이 적어요. 근데 카츠라라는 어떤 종장은 병충해 굉장히 강하고 수확량이 많아요. 뭐 이런 어떤. 그래서 아라비카는 해발 1000m, 800m 이상에서 이렇게 생육이 가능하고 로부스타는 1000m 이하에서만 이렇게 가능한 어떤.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자, 커피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꾼이 품종을 선택하겠죠, 그죠? 아까 티피카라든지 카츠라든지 어떤 종자를 선택하겠죠, 그죠? 두 번째, 심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파리 떡잎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밭에 가기 전에 묘목을 이렇게 생성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밭에 심으면은 이게 커피 나무 심는. 여기 이렇게요. 그래서 농사꾼이 토양이 맞는 어떤 품종을 선택해서 이 티피칼을 심자, 버번을 심자, 어떤 게이샤를 심자. 뭐 이런 식으로 구획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커피 밭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커피 나무가 있고 바나나 나무 있고 큰 어떤 나무, 뭐 세이드 트리를 한다는 어떤 전문 용어로 쓰는데요. 근데 이런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커피 밭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나무가 옛날에는 나무를 거의 심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어요. 그래서 왜 심냐 그러면은 나방이 찾아와서 꽃이 피면 얘들이 알을 까고 유충이 생기겠죠. 이 유충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커피 열매를 파먹어 버려요. 그러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농약을 살포하기 시작해요. 그럼 땅이 산성화되고 뭐. 근데 이 나무를 심어 놓는 거에 의해서 새가 찾아와서 나방을 잡아먹고 유충을 잡아먹고 뭐 이런 어떤 사이클. 여기는 코스타리카, 이 사진은 제가 다 찍은 겁니다. 현재 가서. 자, 코스타리카에서 아주 조그만 에리아예요, 여러분. 근데 이 밭. 근데 상품을 가져와가지고 커피, 수확이 된 걸 가져와가 저희들이 커피 감정을 해봐요. 근데 맛이 전체가 다 틀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맛이 틀릴까요? 약간 미묘하게 그렇게 틀리겠죠. 그죠? 일조량하고 뭐 토양은. 근데 가장 큰 거는 저는 농사꾼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기농 비를 주고 어떤 사람은 화학적인 비를 주고 어떤 사람은 잘 익었을 때 따고 어떤 사람은 덜 익었을 때 따고. 네? 뭐 이거의 어떤 농사꾼의 생각의 차이에 의해서 커피 맛은 굉장히. 근데 코스타리카 따라주 지역에서 이만큼의 어떤 사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했는데 커피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생산이 돼요. 그렇다면 수많은 농사꾼이 생각이 틀리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커피 맛이 있겠죠. 그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이게는 비행기를 타고 브라질의 어떤 농장 사진이에요. 자, 브라질에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국 밭 그러면 저 밭이잖아요, 저게. 근데 브라질에서 큰 농장을 한 바퀴 도는데 자동차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한 24시간이 걸립니다. 가도 끝이 없어요. 가서 보면. 대단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 한 30%를 수확을 해요. 자, 이게 커피꽃입니다. 여러분들 커피가 꽃이 핀다는 어떤 커피를 드시면서 한 번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방송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지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점점 커져가지고 이런 어떤, 그래서 익으면 이런 어떤 형태가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어떤 형태가 수확을 하면 맛이 없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시기만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노랗게 있는 어떤 정도 있고요. 꽃이 펴서 이렇게 익어가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체리를 먹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씨앗을 먹죠. 그죠? 씨앗을 먹는데 여러분 이 끈적끈적하는 어떤 걸 갖다 뮤시레이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머릿속에 잠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잠깐 기억 좀 해주세요. 근데 이거는 게이샤라는 어떤 품종이에요. 이거는 카츠라라는 어떤 종류예요. 종에 따라지니까 크기도 사이즈도 틀려지죠. 그죠? 근데 이거를 볶으면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 가격은 5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거 정말 좋은 어떤 상품은 여러분들 1kg에 한 140만 원을 줘야 이게 살 수 있는. 종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요. 커피 한 잔에 3,0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3만 원짜리의 어떤 커피도 있어요. 한 잔에. 커피는 가육을 제끼면 씨앗이 이렇게 두 개 나오죠. 그 다음에 파치민트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딱딱한 어떤 껍질 속에 커피 생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이 생두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은행을 따가지고 수확해가지고 가육을 제끼면은 딱딱한 게 있죠. 그걸 갖다 제끼면 은행을 먹죠, 그죠? 그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생두. 자, 그래서 보통 커피 나무가 2m 한 70에서 80 정도예요. 그러니까 키를 제한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줄이 아까 1kg, 10kg 되는데 한꺼번에 다 익으면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 노동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브라질에서 손으로 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 브라질은 이렇게 기계수
유일하게 세계에서 저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브라질밖에 없어요. 평지에서 커피 수확이 가능해요. 나머지 나라들은 다 산악에서 경사가 있는데 커피 재배를 해요. 이런 식의, 이런 식. 제가 여러 나라를 커피 여행을 해봤어요. 중남미, 아프리카, 뭐 아시아 이렇게 다녔는데 정말 좋았던 나라는 콜롬비아 이 나부시마케가 또 말인 것 같아요. 해발 1000m에서 2000m까지 올라가는 6시간을 차를 이거 포장이 안 돼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여기는. 게릴라 뭐 발생하고 무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콜롬비아 파트너하고 해가지고 너네들 농사 짓는데 이렇게 농사 지으면은 벌레 먹고 이런 걸 갖다 이렇게 하면은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개몽하러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원주민들이 커피 농사를 짓는데요. 여러분들 커피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네? 농사를 짓는데 커피를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몇십 년 동안 했었는데. 네? 근데 이 부족은 화폐 단위가 없어요. 아루아 부족이거든요. 정말 부지런하고 깨끗하고 자연한테 받은 거는 자연한테 그대로 돌려준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분 시에라 네바다 해가지고 인터넷에 쳐가지고 하면 SBS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 부족의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제가 얘를 만났을 때 12살 때 만났어요. 너 몇 살 때부터 이 커피 농사 일을 했어? 그랬더니 6살 때부터 했대. 그 전에 뭐 했어? 그래 얘기를 봤대. 네? 12살 때 돼가지고 이 친구는 교육이라는 어떤 건 전혀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난의 대물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세상에 지식을 쌓을 수 없고 뭐 갇혀서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페어 트레이드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정무역하는 어떤 얘기는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친구들한테 비싼 가격에 사줘가지고 학교를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병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는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페어 트레이드의 어떤 그런 게 하는 게 정신입니다. 근데 이 애의 어떤 손이에요. 12살짜리.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이 소년이 컨텐츠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 소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마케팅을 하겠다 그랬더니 콜롬비아에서 맹반대를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린애가 노동한 걸 세상에 알리는 거는 콜롬비아에서 너무 이게 창피한 일이니까 제발 좀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수도를 했어요, 저희들이. 이 부족. 근데 정말 재밌었던 거는 저희들 커피를 한 컨테이너 샀잖아요. 지금 4년째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부족하고. 샀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샀냐면 문물교환해서 가져왔어요. 옷을 갖다 주든지 식량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농사짓는 저희들이 4년째 저희들하고 같이 일하는 농장이 굉장히 선하게 생겼죠. 저는 이렇게 농산지에 가가지고 가장 일하는 어떤 기본적인 건 사람인 것 같아요. 어느 해 농사 잘 됐으면 맛있는 게 비싸게 팔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관계십인 것 같아요. 저희들하고 가비양하고 이쪽 원산지 쪽, 코스타리카 쪽. 한 해는 농사 지어도 없을 때도 있어요. 풍년이 들면 또 어느 해는 또 맛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서로가 노력을 한다면 점점점 맛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한 해 사주고 한 해 안 사주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서 노력을 안 하겠죠, 그죠? 작년 2월 달에 제가 이디오피아를 갔어요. 여러분 에가치프라는 어떤 커피 이름 혹시 아세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커피예요. 근데 맛을 보면 굉장히 허브 향이 강해요. 그 다음에 맛의 바란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맛이 충분해요. 그래서 먹으면 맛있어요, 이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어떤 다른 커피는 이렇게 입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뭔가 비는 시기만 한다든지 어떤 거는 뭐 떫은 것도 있고 뭐 이런 어떤. 근데 이 커피가 왜 맛있을까라는 어떤 전제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게스트하우스에 잤는데 아침에 추워서 내가 일어났어요. 저는 아침잠이 많아가 아침에 절대 못 일어나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밖에 나갔더니 원주민들이 거적을 해가지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좀 밝기를 기다려가지고 거리로 나갔어요. 혼자. 위험한데 나가면 안 되는데 혼자 나갔어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이렇게 다녀요. 자, 이디오피아가 그러면 여러분들 연상하면 어때요?
엄청 덥죠. 원주민이 팬티만 입고 막 다니면서 뭐 창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저도 이디오피아를 가면서 굉장히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이쪽 온도가 낮의 온도가 33도, 35도까지 올라가요. 굉장히 더운 날이에요. 근데 그늘만 들어가면은 시원해져요. 습도가 해발 2000m가 되다 보니까 습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굉장히 좋아요. 떼학파에서 가면 굉장히 더워요. 근데 원주민들이 새벽에 한 5시쯤 나갔더니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 말은 뭐 굉장히 춥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굉장히 추웠어요. 근데 커피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33도, 5도, 33도, 5도. 이걸 갖다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커피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러면서 열매는 좋은 어떤 열매가 들어가요. 당도가 있고, 바란스가 좋고, 향은 좋고. 우리가 먹었을 때. 그래서 에가체프라는 어떤 데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어떤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도 적당량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단단해지고, 뭐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어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대관령의 고랭지 배추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고랭지 배추는 어때요? 육질이 단단하고 아삭아삭하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온차가 크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또 사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고랭지 사과하고 전행지 사과를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고랭지 사과는 어때요? 육질이 단단해요. 기온차 때문에 그래요. 그냥 씹으면 아삭해요. 그 다음에 새콤달콤해요. 근데 전행지 사과는 어떻게 되냐? 씹으면 퍼석해요. 달기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맛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죠? 근데 이 기온 차이가 어떤 식물에 어떤 사람의 스트레스 일정량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떤 맛있는 결과치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강의 듣고 어떤 연상이 드세요? 그죠? 먹고 싶죠, 그죠? 근데 이런 어떤 커피가 아니고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파란 거, 빨간 거, 덜 익은 거 이렇게 다 섞어보면 어떤 맛이 나요?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어떤 커피가 모아가지고 단 때로와가 맞고 환경이 맞고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들어가고 그랬을 때 이 맛은 어떻게 되냐면 입안에 들어왔을 때 실키하게 들어가요. 입안에서 향이 폭발하고 기분 좋고. 여러분들 맛없는 거 먹을 때 어떻게 드시는지 아세요? 그럴 때 목젖에 힘을 줘가지고 꿀꺽하고 상해요. 근육에 힘이 필요해요. 근데 맛있는 거 들어가면 굉장히 스무스하게 들어가요. 이게 음료는 정말 맛있는 것들은 와인이든 커피든 다 그렇게 들어가요. 이 사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은 이거 내 제품 사진이에요. 콜롬비아 갔을 때 할아버지의 아주 늙으신 분의 어떤 손인데 이 사진은 처음에 이런 얘기를 안 해주시면 아 커피가 맛있겠네 커피네 이런 어떤 근데 이 강의를 들으시니까 이걸 보시니까 어때요? 굉장히 떫고 아려요. 근데 시중에는 굉장히 많이 유통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조에다가 집어넣고 18시간 정도를 갖다가 발효시키면 아까 뮤실레이즈 그 끈적끈적했던 액체가 분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원산지 가면 여러분들 이디오피아 가면서 내가 경악을 했던 게 교육이 안 돼 있다 보니까 2000m에서 가장 어떤 커피를 씻어가지고 그 지저분한 물이 흘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료적인 가서는 그 물이 계속 흘러가야죠. 그래서 원주민들이 물을 먹고 말라리아가 배탈이 난다든지 뭐 이런 형태. 근데 교육이 안 되었다 보니까 이런 어떤 물이 이런 커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맛이 좀 그렇겠죠, 그죠? 거시기 하겠죠. 여러분들 밥을 맛있게 하려는 비결은 이렇게 보면은 쌀을 씻을 때 어떤 물에 씻으세요? 수돗물에 대부분 사람은 수돗물에 씻고 난 다음에 맛있는 물에다 해가 정수물에 해가지고 밥을 지으세요. 근데 이 쌀이라는 거는 굉장히 건조한 상태에서 물을 접촉하면 급속도로 물을 빨아들여요. 그죠? 쌀이 부는 건 물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씻을 때 처음 만나는 물을 갖다 가장 맛있는 물에다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맛있는 물에다 해가지고 밥을 지으면. 근데 커피도 똑같은 어떤 원리예요. 이 물이 오염되면은 커피도 오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조가 아까 당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곰팡이 피고 어떤 세균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수조를 갖다 깨끗이 닦아주는 것도 원산지 중요한 일이죠. 이거는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되는 어떤 콜롬비아에서 찍어온 사진이고, 그러니까 백인들이 하는 거하고 흑인들이 하는 거하고는 전혀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백인들은 환경을 살려가지고 물을 갖다 리사이클 해가지고 다시 하는 식이고 뭐 이러는데, 흑인들은 어떤 그런 어떤 교육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그 물을 갖다가 그냥 버려버리는 어떤 드라이. 가육체로 그대로 말리는 것 같아요. 내추럴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런 드럼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아까 뮤시레이즈라는 어떤 걸 그대로 해가지고 말리는 것 같은 허니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윈드 드라이, 아프리칸 베드라고 그러는데, 이 어떤 바람에 의해서 말리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다 건조 방법이 틀리잖아요. 근데 가장 어떤 좋은 방법은 이 방법인 것 같아요. 물건을 만져보면 차가우면서 들어야 돼요. 아까 아스팔트에서 미지근하게 말려요. 그 다음에 보일러는 60도라는 어떤 저기를 해요. 근데 60도라는 어떤 거 해가지고 말리는 보일러 건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맛이 지속성이 없어요. 커피가, 같은 커피인데.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태양초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추가 햇볕에 잘 말리는 거하고 보일러에 건조하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 나죠? 태양초 향을 맛에 선명하고 맛에 지속성이 있어요. 근데 보일러에다 건조하는 거는 색상이 티미하고 맛의 지속성도 없어요. 근데 커피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냥 어떻게 건조를 하냐에 따라서 커피 맛도 여러 가지 어떤 맛이 있다는 거. 이런 식의. 이런 커피도 있어요, 여러분들. 안 드셨을 것 같죠? 여러분들 많이 드셨어요. 이런 커피도 있어요. 썩은 거, 저기 하고. 근데 곰팡이 되고. 원산지 가면 이런 거 다 버릴 것 같죠? 수조를 콜롬비아 가서 자기 농장 보여준다고 그래가지고 펄핑, 그러니까 가육을 제거하는 기계예요. 이 친구는 한 번도 닦질 않았던 친구예요. 뭐 이게 지금 화면이 그러는데 덜 익고 저기 하나 딱 봐도 맛이 없는 사진. 이렇게 건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리 옆에 갔더니 경악을 못해요. 자,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여러분들. 헤즐넛 커피 여러분들 많이 드셨죠?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들 굉장히 우아하게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96년대에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던 거는 헤즐넛 커피에 완전히 우리나라 열풍이었어요. 커피 한 봉이 어느 정도였었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아일리시, 헤즐넛, 뭐 이런 어떤 커피. 남대문 수입상이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근데 국내에서 제조해가지고 판매하는 데도 있었지만은 미국에 수입한 게 수입품이니까 월등하게 비싸게 팔리면서 압도적으로 많이 팔렸어요. 그죠? 네. 신뢰가 가고, 예. 미국 거니까. 예? 근데 이 커피라는 거는 헤즐넛이라는 가향을 한다는 거 어떻게 하게 되냐 그러면 미국에서 마트에서 팔아요. 이 커피는 볶은 지 한 15일에서 20일, 한 달이 지나면 그 생명력이 끝나요. 그죠? 한 두 달 정도 끝나겠죠, 그럼. 그러면 업자들이 어떻게 다 수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헤즐넛 향을 첨가를 하겠죠, 그죠? 버물러가지고 디자인 좋은 패키지를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요. 근데 그때 당시 생각하면 참 이렇게 안타까웠던 게 커피를 하는 사람으로서 백화점 직원이 헤즐넛 향이요 그러면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그 빨리 하다가 너무 좋아하면서. 근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 특히 일본에서 하면 냄새 난다고 다 도망갔어요. 네? 근데 정말 그때 헤즐넛을 모르는 문화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니네들이 헤즐넛을 알아? 하면서 모르면 문화인이 아니고 뭐 이렇게. 근데 그 커피가 그렇게 어떤 유통 경로를 해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특히 아일리시라든지 헤즐넛 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한 70 몇 가지를 갖다가 향을 블렌딩해서 나와요. 헤즐넛이라는 향은 계암나무에 수출한 걸 갖다가 헤즐넛 향이라고 그래요. 천연향을. 근데 그 향이 그렇게 많이 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고가예요.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공향을 쓰겠죠, 그죠? 그거 갖다 버물러가지고 우리나라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국에 있는 어떤 산업 폐기물을 왜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걸 다 입으로 넣어가지고 소화시켰는지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 커피든 뭐든 모르면은 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90년대는 어떤 미국
어떤 나라에 정말 당했던 것 같아요, 진짜. 문화가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커피에 대한 이런 이해가 있으면은 좋은 커피를 찾아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죠, 그죠? 자, 이게 버젓하게 유기농 커피로 팔려요. 이번에 이디오피아가 남수단 가까운 데까지 갔어요. 정말 10시간을 걸쳐서 어디로 데려가는지 정말. 갔더니 원주민들이 아무 교통이 없고 수단이 없으니까 거기서 원주민들이 살아요. 하루 종일 커피를 갖다 줍고 있어요. 땅에는. 커피 나무 밑에서 줍고 있고 어디 가서 줍고 이렇게 줍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버젓하게 유기농으로 팔려요. 원래 이렇게 토양이 떨어지고 뭐 저기 하면 흙냄새가 나고 맛의 품질에서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유기농 맞죠? 농약 안 했으니까. 농약이 안 들어갈 수 없는 컨디션이니까, 그죠? 근데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커피를 이렇게 마셔보지만은 유기농 커피 해가지고 정말 맛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유기농이니까 비싸게 팔려요, 또.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일본에 있는 어떤 상사가 이걸 수집해서 일본에 판매하는 그래서 커피를 갖다가 이렇게 선별을 해요. 벌레 먹고 뭐 이런 돈을 골라내겠죠, 그죠? 결국 이렇게 썩고 벌레 먹고 폐각되고 뭐 이런 것들을 걸려버려요. 근데 이런 썩은 게 조금만 해가지고 커피 한 잔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맛이 탁해지고 곰팡이 향이 나오고 뭐 이걸 갖다가 점점 많이 선별하냐에 따라서 커피 가격이 점점 레벨이 올라가게 돼요. 자, 이렇게 커핑을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안 좋은 커피를 갖다가 저렇게 선별을 하고 기계 선별을 해버리고 저기 하면 전문가는 저한테 보내와도 저는 그 히스토리를 전혀 몰라요. 어디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농사 지었는지. 그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녀봤지만은 가서 현지에서 보고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그 다음에 나랑 같이 일하자 하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가죠. 그게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안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히스토리가 있으면. 근데 그런 히스토리가 없이 그냥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하는 거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커핑 점수를 해가지고 커피 맛도 점점점 해서 선별해가지고 올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커피를 하면서 브라질에 가가지고 간 계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계기를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이게 커피 감정하는 마네코라고 전 세계에서 유명한 커피 감정사세요. 이분은 평생 커피를 하신 분이세요. 근데 저는 이때 당시 완전 초짜였어요. 어느 정도 초짜였냐? 그러니까 커피 감정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지 않아요. 근데 욕심 많아가지고 브라질까지 날아간 거예요. 가비앙에 우리 회사에 커피를 브랜딩해가지고 정말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만들 거라고.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베이스가 필요해. 브라질의 베이스 힘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베이스를 쳐주고 브라질 해주고 에가체프의 향이 들어오고 콜롬비아 맛이 들어가죠. 그렇게 하나의 블렌딩이라는 형태를 만들어요. 근데 이 베이스가 탄탄하지 않으면 뭘 집어넣어도 무너져요, 이게. 그래서 정말 제가 찾던 거는 단맛이 나고 초콜릿 향이 나는 그런 커피를 찾으러 브라질까지 갔어요. 완전 초보가. 근데 이쪽은 완전 전문가고 저는 완전 초보자. 근데 여기 분명히 단맛하고 초콜릿 향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래. 말이 안 통하니까 이렇게 가요. 근데 이쪽에 가니까 이쪽이 더 많이 난대요. 아니, 직접 가서 해보니까 이쪽이 더 많이 나요. 근데 이쪽으로 다시 오니까 그 향이 내가 느꼈던 향이 안 나요. 이게 전문가하고 비전문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당구를 정말 천담하고 잘 치는 분은 아마추어 30화 때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그러면은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한 번 쫙 가버리잖아요. 골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커피 감정이라는, 그러니까 커피가 가지고 있는 내면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들은 브라질 사람들은 어떻게든 한국에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100원이라는 수치를 해요. 내가 커핑이 안 되고 그러면 뭘로 판단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때깔이라고 그러죠. 때깔 좋고 먹음직스럽고 이러면 가격을 비싸게 받아주고 이렇게. 근데 그거 외관하고는 전혀 커피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저기 해도 볶아가지고 정말 맛있는 거. 근데 이 커핑이라는 건 굉장히 그 내면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이 커피 감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커피 향에 과일향, 꽃향,
허브향, 더 많게는 너트, 그 다음에 카라멜, 초콜릿 향으로 가요. 근데 꽃향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장미향도 있을 거고, 아카시아 향도 있고, 후카향도 있고요. 근데 그 커피 감정을 하는 사람이 그런 맛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목젖은 쓴맛을 느껴요. 그죠? 가장자리는 신맛을 느껴요. 마셔가지고 코로 내뱉던 향을 아로마라고 그래요. 분쇄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든 건 프레그랑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맛을 찾아가는 거, 그 나쁜 맛 떴다든지, 약품 냄새 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안 좋은 어떤 맛을 갖다 찾아내고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좋은 맛 쪽으로 세요. 꽃향기가 나는데 어떤 향인지, 당도는 산의 종류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귤의 어떤 신맛이 있고요. 레몬의 신맛이 있어요. 식초의 신맛이 있고, 파인애플의 신맛이 있어요. 그 산의 종류가 다 묵은데 다 틀려요. 그걸 커피 감정사가 다 쫓아가는 거예요. 가장 어떤 커피 업계에서 가장 좋은 어떤 강귤의 그 신맛이에요. 당도고. 그걸 가장 높게 쳐줘요. 커피도. 이거는 그래도 우리나라 최초로 코스타리카에서 초청돼가지고 커피 업적으로 한번 참석했던 어떤 그런 사진이고. 전 세계 커피 니루라는 사람이 코스타리카에 모였어요. 커피 감정사들이. 저도 이제 초대돼가지고 거기 있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컵 오브 엑셀런스 단체라는 게 있어요. 그 농사꾼들한테 경합을 시켜가지고 1등부터 몇 등까지 점수를 매기는. 그래서 거기에서 84점 이상이 되면 컵 오브 엑셀런스라는 칭호를 줘요. 그래서 91점 손들어 한 명, 71점에서 79점 한 명, 토탈 해가지고 84점이 나오면은. 근데 이 점수 이하로 떨어지면은 안 돼. 근데 농사꾼은 왜 이걸 하냐 그러면은 이 점수에 컵 오브 엑셀런스 단체는 영광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세계 여러 어떤 로스팅 업체하고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이런 어떤 파라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커피가 해거리를 해요. 브라질에 하나의 농사가 많이 지어지면은 다음에는 적게 돼요. 우리가 감이 해거리를 하죠. 한 해는 많이 열죠. 그죠? 한 해는 또 적게 연 해는 어때요? 감이 이렇게 커져요. 그건 결국 뭐냐 그러면 좋은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커피도 똑같은 어떤 방법으로 꽃이 피면은 반 이상을 따버려요. 그러면은 커피 열매가 열었을 때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죠. 얘들이 커지고, 그 다음에 성분이 많다 그러면 커피가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커피 농사도 이렇게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공 포장해가지고 보내놔도. 여러분들 쌀 요즘 진공 포장해서 판매하기 시작했죠. 그죠? 최근에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포장해가지고 판매되는 거하고 진공 포장해서 판매되는 거 어떻게 돼요? 신선도가 굉장히 진공 포장했던 길게 가죠. 그죠? 근데 이 원료의 개념에서 이걸 진공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원산지 보내준다는 발상은 이거 벌써 20년 전에 했는데 이분도 대단하신 것 같아. 저희들 브라질의 파트너에 다테라는 농장에 정말 꿈의 농장이 전 세계 커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정말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어떤 데가 이 다테라 농장이. 그래서 이분은 원료가 손상되지 않게끔 아예 진공을 포장해서 소비자한테 밀어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시면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요. 배가 하나에 컨테이너 몇 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제일 크면은 한 10,000개 정도가 들어간다 됩니다. 근데 적도라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서 적도는 33도에서 35도. 굉장히 덥겠죠. 그죠? 달걀을 깨가지고 컨테이너에 딱 넣어놓으면 시간이 걸려서 후라이가 될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거는 가테말라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커피 감정을 해보고 초콜릿 향하고 그 꽃향기가 많이 났던 게 수입해 나서 다시 커피를 먹으면 전혀 그 맛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원산지에서 배가 한국까지 도착하는데 한 40일 정도 걸려요. 네? 40일 걸려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한여름에 배 위에서 수영복을 입고 딱 노출되면 어떠죠? 사람이 익어버리죠. 그죠? 근데 그 열에 노출돼가지고 해상에서 계속 떠오니까 어떤 맛이 하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스페셜하고 정말 좋은 거는 여기에다 온도 관리를 해가지고 보관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죠? 창고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 관리를 하는 어떤 거예요. 저희들이 이게 돼가지고 제가 이 어떤 카테고리까지 푸는데 한 1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해는 커피를 갖다 수입을 했어요. 정말 좋은 커피를. 전 세계에 정말 잘한다는 농장 걸 다 수입을 했어요. 가비앙이라는 커피숍에서 팔았어요. 우리 직원들도 손님 커피 맛있어요. 먹어보세요. 맛있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밀었어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니까 그 커피에서 어떤 맛이냐. 장작 씹는 맛. 아무 맛이 안 나요. 정말 그렇게 맛있던 어떤 커피가 갑자기 맛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게 온도 변화구나. 그래서 이 셀러를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와인의 셀러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제가 원료를 보관하는 그냥 연중 14도예요, 그냥. 진공을 포장해가지고 그냥 셀러에다 그냥. 그러면 맛은 떨어지지만 어떻게 되겠어? 서서히 떨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역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테스트를 해보면은 그 품질에 엄격한 큰 차이를 나요. 그냥 아까 마대에 보관했던 거하고 이 온도 관리를 했던 어떤 거하고. 여러분들 장금이가 왜 요리 잘하는지 아세요? 네? 창고 관리를 잘해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내가 깜짝 놀랐던 건 이디오피아 가가지고 호텔에 들었는데 장금이가 방송을 해. 당연 그 나라에 갔는데 근데 콜롬비아 가서도 봤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떴어요. 창고 관리 한 해 잘해가지고 떴어요, 진짜. 근데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그게 맞는 얘기예요. 아무리 원료가 손상돼가지고 아무리 요리를 잘하려고 그래도 손상되는 어떤 걸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잘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죠. 9월 달에 커피가 수확돼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브라질 커피를 먹어야 되는데 그 창고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손상되어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맛있게 볶을 수가 있겠어요. 요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비앙도 창고 관리를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한 어떤 올해 겨울에는 한 마이너스 15도까지 20도까지 떨어졌잖아요. 그죠? 여름에는 봄에 들어가가지고 장마철이에요. 습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한 35도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가을에. 이렇게 엽록색이었던 어떤 커피가 시간이 1년이 지나면 이렇게 돼요.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그러면 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을에 추석에 수확해가지고 그 밥을 해서 드시면 여러분들 어떤 맛이 나요? 맛있죠. 찰지고. 그죠? 근데 1년 지나가지고 이 묵은 쌀이 되면 여러분들 밥맛이 어때요? 퍼석하고 맛이 별로죠. 그죠? 근데 커피도 똑같은 어떤 원리예요. 아까 9월 달에 1년에 다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엽록색이었던 커피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돼요. 노란색. 수분이 다 빠지고 저기요. 근데 이걸 갖다 가공해서 볶아서 먹으면은 아까 퍼석퍼석하고 그런 맛이 나요. 별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보관할 거냐. 이 계절이 어떤 변화에. 그래서 이게 로스팅이에요. 근데 가비안 직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미각하고 후각이 천재가 있다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음감의 천재가 있고 공간 개념의 천재가 있고 저는 그 세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친구인데 정말 대단한 게 여러분들 비가 오기 전에 비 냄새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정말 어렸을 때 엄마의 얘기 들어보면 이 친구의 엄마의 얘기 들어보면은 엄마가 아기 때 밥을 줬어요. 밥을 안 먹어. 며칠을 안 먹어. 그래서 도대체 왜 안 먹는지 도대체 맛있게 요리를 했는데 그래서 스테인리스 그 수저를 갖다 이거 하루 종일 빨고 있어. 어때? 그랬더니 새 냄새가 나더래. 은수저로 바꿔주니까 먹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어떤 친구들이 커피를 좋아하고 만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떤 게 들어가요? 품질의 안정성. 이게 어느 때는 굉장히 맛있고 어느 때 맛없어지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상품이니까. 일정한 어떤 유지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어떤 친구들. 자, 이 생두였을 때는 아무 맛이 안 나요. 향도. 자, 1차 볶으면, 깨가 볶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1차 퍼핑을 하죠. 튀죠. 그죠? 튀면서 어떻게 돼요? 이건 튄다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폭발하는 거예요. 안에 쌓였던 게 퐁 하고 터져요. 근데 이 커피에서는 어떤 맛을 이루느냐 그러면 아무 맛이 없던 게 1차 퍼핑을 하면서 신맛이 이만큼 생겨버려요. 여러분들 커피는 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지에 커피는 쓰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죠? 원래는 신 거예요. 네? 맛을 일어나요. 이렇게. 갑자기. 산이 일어나요.
그래서 점점점 볶으면 이 산이 죽으면서 점점 나중에는 쓴맛 쪽으로 이렇게 쓴맛이 이렇게 커지겠죠. 많이 볶으면은. 그죠? 근데 1차 퍼핑을 하면서 이 향을 맡으면 어떤 얘들이 폭발을 하면서 수분을 갖다 70% 이상을 날려보내요. 그러면서 나는 스페셜이다. 나는 프리미엄이다. 나는 커머디티다. 아주 싸구리다. 뭐 이걸 로스터가 다 읽어내요. 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얘는 이만큼 볶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어떤 계산이 돼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로스팅은 다 할 수 있어요. 커피는 다 볶을 수 있어요. 유치원생들도 기계가 요즘 달 때가 이 온도 되는 거 이거 스위치 누르고 이 온도 되면 뻔해. 이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맛을 만드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게 이게 여러분들 요리 그러면은 있잖아요. 에드워드 건이 여러분들 요리해 준다고 그러면 어때요? 기대 심리가 굉장히 커지죠. 그죠? 맛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1년도 안 되고 초짜가 요리해 준다면 그런 어떤 기대 심리 생기세요? 이거는 로스팅이라는 건 요리예요. 정말 요리에 라는 거는 그 원재료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요리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컨셉인지, 보관은 어떻게 할 건지, 모든 게 맞춰져야 이 로스팅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로소 어떤 맛이 하나 탄생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뭐 텔레 보면 15일 만에 커피를 볶아가지고 15일 안에 유통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그죠? 왜 그럴까요? 커피는 신선식품이어가지고 15일에서 보통 매니아들이 말하는 거 15일에서 20일이면 그 생명력이 다 끝나버려요. 네? 커피에는 맛에는 단맛, 쓴맛, 신맛, 향도 맛으로 들어가요. 거기에 감칠맛도 들어가요. 저는 이렇게 사람도 맛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정말 예쁘신 분이 정성을 다해서 때려가지고 서빙 맛있게 들으시라는 거하고 맛있게 드세요라는 거하고 틀려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6가지만. 근데 여러분들 이 맛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시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시는 어떤 맛이 있을까요? 아마 감칠맛. 감칠맛은 어떤 맛일까요? 감칠맛이 감칠맛이죠. 그죠? 그게 어떤 맛이에요, 이게? 표현을 하자면. 단맛은 단 게 단맛이죠. 그죠? 근데 감칠맛은 어떤 맛이에요? 네? 침이 고이는 거, 감칠맛. 또? 감칠맛은 우리 뭐 세상에 굉장히 용어를 많이 써요. 음식에 감칠맛이 난다, 뭐 이런 어떤 용어를 많이 써요. 근데 감칠맛을 설명하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난해요, 이게. 그죠?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 감칠맛이라는 거는 여러분 있잖아요. 아침에 좋은 쌀을 해가지고 밥을 해서 씹으면 씹을수록 뭔 말이냐. 단맛이 나죠, 그죠? 이게 감칠맛이에요. 정말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녁에 가서 밭통이를 갖다 드시면 어때요? 네? 반대로 여러분들 아침에 밥할 때 설탕 넣어가지고 밥 해요. 그럼 단맛 나죠? 저녁에 밥 먹으면 단맛 나요. 이거 단맛이에요, 이게. 그죠? 근데 감칠맛은 신선했을 때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깨 볶아가지고 바로 볶아가지고 드시면 어때요? 네? 고소하죠, 그죠? 자, 한 달 뒤에 그 깨를 갖다 드시면 어때요? 네? 그냥 그렇고 그 맛이고 맛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커피도 똑같은 원리예요. 결국 뭐냐 그러면 아까 깨를 바로 볶았을 때는 감칠맛이 돌아요. 커피도 바로 볶으면 감칠맛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감칠맛은 서서히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프랜차이즈 다국적 기업에 들어와 있는 유명한 데 들어가서 커피를 드셔보면 어떤 맛이 나느냐 그러면은 쓴맛. 그러니까 대중들은 다 그 쓴맛이 커피 맛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접했던 게. 접한 게 무조건 유리하잖아요. 그죠? 선전하기 좀. 자, 그 다음에 커피 향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걸 커피 향이라고 또 생각을 하세요. 그 안에 자세히 보면 탄맛까지 들어가 있어요. 대중들은 이걸 커피 맛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커피 향은 굉장히 여러분들 아까 나부치마키를 드신 거거든요. 그런 게 어떤 커피 향이에요. 여러 가지 어떤 향들. 그래서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커피 홀릭에 커피에 막 빠져들어가요. 근데 이 감칠맛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쓴맛 속에 단맛이 들어가 있었어요. 원래. 신맛 속에 단맛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감칠맛이 사라지면 어때요? 감칠맛 단맛이 싹 사라지니까 쓴 건 쓰기만 느껴져요. 신 건 시기만 느껴져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에 하는 정말 뭐 어떤 프랜차이즈 가서 여러분들 오늘 들어가서 한 잔 드셔보세요. 그 맛에는 단맛이 없어요. 유통이 오래돼서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어떤 열광을 하면서 또 거기 가서 커피를 드시고 저기를 하시는. 근데 그거는 모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커피 교실을 굉장히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느 정도 커피 교실을 들으시고 하시는 분들은요, 절대 그런 커피 안 드세요. 건강에도 안 좋고, 저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모르니까 저는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커피는 굉장히 여러분들 신선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유통기간이 20일에서 한 15일 정도 어떤 전문가들이. 자, 이걸 갖다 커피를 볶았을 때 큰 현미경으로 단면을 쪼개가지고 봤던 어떤 사진이에요. 아까 생두였을 때는 어떤 이런 면이 없어요. 근데 볶으면서 이런 어떤, 근데 이런 식으로 벌집같이 동공이 생겨요. 우리가 먹는 어떤 커피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런 식의 저 구멍이 있죠? 동공이 있으면 여기에 커피 오일이 막이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오일이 형성되는 향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쇄했을 때 커피 향이 제일 많이 나죠. 그죠? 이 단면이 딱 깨지고 향이 튕겨나오는 거 휘발성으로 해가지고. 그죠? 근데 가공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찌지지지지 금이 값이 싫어요. 그 다음에 기름이 쭉 흘러가요. 그래서 국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 저 기름이 나온 게 신선한 거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오일 성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오일이 산소가 부딪히면 어때요? 급격하게 산패를 하기 시작해요. 기름 성분이니까, 그죠? 산패. 그러면 산패를 했다는 걸 그걸 마신다는 건 어떻게 해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단면이 딱 깨지면서 산소가 들어와가 이걸 갖다 다 산패화 시켜버려요. 정말 가공을 정말 잘하는 거는 이 동공이 가지고 이 막이 깨지지 않게끔 기름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로스팅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이런 기술은 뭐 삼성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가공이 잘 돼 있으면 맛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커피는 바로 볶아서 맛있는 게 아니에요. 3, 4일 정도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면서 맛있어지게 돼요. 근데 이 맛있게 하는 점을 갖다가 7일에서 한 10일 후에 맛있게 만드는 사람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하면 어때요? 맛이 없어지는 것도 더 멀리 간다는 얘기죠. 한 10일에서 20일 후에 맛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볶아가지고 오늘 맛있는 거 바로 다음날 맛 없어요. 이게 원리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가공하는 어떤 기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추출. 여러분들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굉장히 많이 드시죠, 그죠? 카푸치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라떼와 우유와 별로 안 좋아해서 이 에스프레소 굉장히 훌륭한 어떤 음료인 것 같아요. 근데 전 유럽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콜롬비아, 블루마운틴, 뭐 에가체프 단종들이 굉장히 많죠. 유럽에 가면은 그런 커피를 찾을 수 없어. 다 에스프레소예요. 다 블렌딩이에요. 그렇게 단종으로 먹는 어떤 오리진을 먹는 나라가 미국, 일본, 한국, 요즘은 이제 중국이 좀 이제 대만 쪽에 뭐 이렇게. 근데 핸드드립이라는 어떤 용어를 많이 들으셨죠, 그죠? 아시아 쪽에 커피가 들어오니까 이걸 갖다가 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었을 것 같아요? 다 도로 풀었어요. 네? 그래서 핸드드립에 물을 끓이고 물을 좋은 물을 써가지고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점 드립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저는 보면 저는 고노라는 어떤 사람의 정말 유명하신 분에 하고 1년 동안 한 20년 동안 지금까지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구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지 않는데 이상하게 핸드드립을 가르치고 뭐 이런 거 하면 정말 어렵게 가르치세요, 다들.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이.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단순히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을 맛있게 내리는 어떤 거잖아요. 근데 다도로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 핸드드립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 한국, 중국, 대만. 근데 백인들이 이 핸드드립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다도의 어떤 머리에서 아주 지가 날 거야, 아마. 그 사람들 아주. 근데 개인적으로 에스프레소도 맛있지만 이 핸드드립의 어떤 커피도 굉장히 훌륭한 커피인 것 같아요. 뭐 동양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근데 이 핸드드립의 어떤 단점이 있어요. 페이퍼 드립을 하잖아요. 페이퍼는 이 오일 성분을 다 걸러버려요. 똑같은 같은 커피를 갖다 프렌치 프레스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먹으면은 그과 전혀 다른 커피가 돼요. 이건 오일이 나와서 맛이 굉장히 소프트해져요.
근데 이게 저게 좋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정할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핸드드립 커피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세련되게 먹는 어떤 방법인 것 같아. 그냥 와인을 갖다가 이 맛도 보고 저 맛도 보고 저 맛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 핸드드립의 어떤 장점인 것 같아. 여러분들 제 강의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어떤 커피 드시고 싶죠? 이런 커피 드시고 싶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어떤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불과 한 3년 전에 제가 이렇게 정립되면 한 14, 15년 정도 쭉 걔가 풀고 못 풀다가 근데 아, 이렇구나. 씨앗에서 수확, 유통, 수출, 그 다음에 보관, 로스팅, 그 다음에 추출. 이 단계에서 하나의 어떤 단계만 틀려도 커피는 맛이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단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푸는데 한 1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별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먹어서 좋고 기분 좋고 여러분들 커피 배부르라고 드시는 거 아닐 것 같아요. 맛있게 먹게끔.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훈련을 하고 커피를 좀 생각을 하시면은 정말 맛있는 커피를 어디든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어떤 맛있는 어떤 걸 찾아가지고 하루에 한 2잔에서 3잔 정도 쭉 드시면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커피와 건강 인터넷 쳐보시면요. 하루에 한 2잔에서 3잔 드시면 당뇨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세요. 여성분 다이어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뇨작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항암작용이 있어가지고 암에 걸릴 확률이 또 떨어진대요. 제가 약장사가 아니니까 그만할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